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단원별 예상 문제, 단원별 예상 문제 다 갖고 왔어요?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여기 갖고 있어? 문제집 어디 있어? 안 가져왔어? 호호, 이거 참. 안 가져왔어? 정말? 교무실에 그 문제집 하나 있어. 갖고 와봐봐. 그리고 거기다 쓰고 본인 거 풀었어? 본인 풀었어, 안 풀었어? 뭐 다음 주에 가져와서 거기다 놓아. 알겠지? 교무실에 있는 걸 가져가고 빨리 가져와. 가져와서 그 꽂혀 있을 거야. 그래서 책꽂이. 자, 우리가 그 기출문제집이 좀 두꺼웠었죠? 그래서 핵심 단어, 핵심 문제들만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켰고, 이번 시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예상 문제집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진행할 텐데, 이것도 역시 뭐 사실 그 시간이 허락되는 한 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또 중요 문제를 갖다 이렇게 좀 뽑아서 풀어줄 테니까, 푸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풀다가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도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수박 겉핥기로 할 수 없잖아. 그렇지? 1번의 답 2번, 3번의 답 2번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추려서 좀 풀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1번 문제, 1번이 아니라 첫 번째 페이지 뭐 이렇게 찾는데 오래 걸려? 금방 올 줄 알았더니. 찾았지? 그 본인 것은 다음 주에 갖다 놔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이제 언어의 특성, 3번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갔습니다. 언어의 특성. 3번 문제, 교재 8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야? 8페이지 맞죠?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해놓을까? 자, 우리 언어 특성에는 자인성, 역사성, 사회성, 분절성, 개방성, 추상성, 자사역분, 개추. 시작. 자사역분, 개추. 생각나요? 3번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첫 번째 볼까? 다음 중 생각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이 나머지 색과 다른 거라고 했죠. 첫 번째 보니까 난 이 식물의 줄기가 어디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 자, 경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경계의 모호성 또는 연속성. 그래서 생각하면 뭐가 있지? 불연속성, 분절성이지. 그러니까 분절성에 대한 1번은 분절성에 대한 이야기네. 언어의 특성, 분절성. 형식, 우리가 저희 분절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분절성. 언어의 특성 가운데 분절성은 불연속성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절성.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죠. 의미의 분절. 그 다음에 형식의 분절. 형식을 기호라고 할 수 있죠. 기호의 분절. 자, 의미의 분절, 그 다음에 뭐의 분절 시작? 기호의 분절. 그래서 분절성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의 분절 같은 경우는 무지개를 통해서 얘기한 얘기지, 무지개. 무지개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색깔을 나눠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을 의미의 분절이라 분절성. 형식, 기호의 분절과 관련되어 있죠. 밥이라는 단어가 있어. 밥. 이거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서 밥 하나 소리 나지. 근데 이것을 비읍이다, 어다, 비읍이다. 자음과 모음 나누지. 이것을 뭐의 분절 시작? 기호의 분절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절성과 관련해서 알면 되는데, 자, 그래서 분절성은 대체적으로 경계가 모호한가? 경계가 모호한 거. 경계의 모호성이라고 하죠. 경계의 모호성과 뭘 통해서? 불연속성. 연속적인 것을 불연소로 인식하고, 경계가 모호한 것을 경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무슨 성 나왔지? 분절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줄기와 잎 줄기 뿌리가 있을 때
경계가 모호하지.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잎, 줄기, 뿌리라고 하지. 이것을 분절성이라고 한다. 시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진달래나 무궁화, 개나리, 목련은 뭐라고 할까요? 진달래, 무궁화, 개나리, 목련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뭉쳐서 꽃이라고 했지. 개별적으로부터 공통점을 추출해서 상위 개념을 묶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 추상화 과정과 관련된 언어적 특성을 추상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2번은 추상성에 대한 이야기지. 생각나? 3번에 있어서 이마뱀, 턱 사이, 경계 나왔지? 경계의 그런 모호성, 그러니까 분절성. 언어는 문장, 단어, 형태, 소문. 이게 마찬가지죠? 나눈다는 이게 다 뭐에 닿지? 분절성이 예죠. 그래서 3번에 답은 몇 번에 닿지? 2번이 다 그렇게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언어의 특성,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시험 나오니까 언어의 어떤 일반성,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자사협변 개축, 시작. 자사협변 개축, 감사표 미적.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박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거기 자, 그 다음에 문제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자,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가도록 합시다. 언어의 기능. 5번 문제. 몇 번 문제? 5번 문제. 언어의 기능과 관련해서 5번 문제. 다음 작품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기능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우리가 시 같은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무슨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미적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죠. 문학에 있어서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기능 무슨 기능이다? 미적 기능이다 또는 미학적 기능이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덧붙여서 어떤 기능이 활용됐을까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것도 써놔. 정철의 장진주사. 정철이라는 사람의 뭐다 기본시다 지 장진주사. 정철의 장진주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철의 장진주사.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정철의 장진주사입니다. 이 정철의 장진주사는 대체로 뭘 해야 되는 이야기냐면 일종의 권주가야. 정철의 장진주사는 권주가. 술을 권하는 노래를 권주가라고 하죠. 그래서 장진주사. 정철의 장진주사는 일종의 권주가. 술을 권하는 노래다. 볼까요? 한 잔 먹새거리여, 한 잔 먹새거리여, 꽃 꺾고 산 놓고 무진 먹새거리여. 우리 술 먹자는 얘기죠? 네? 꽃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서 술잔을 몇 잔 먹었는지 세면서 술을 먹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으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매가나 유소보장에 만인의 우러나나 어옥새 속에 덕과나무 백향숲에 가기만 하면 누run에 흰달 가는비 굵은 눈소리 바람불재 뉘 한 잔 먹자 올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소보장이란 말이 있지. 유소보장이라는 것은 화려한 상연을 말하는 거예요. 화려한 상. 요즘은 장례 치를 때 그냥 운구차에 실려가죠. 근데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아주 화려한 상여를 가지고 꽃으로 막 장식한 상여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유소보장이라는 것은 상여입니다. 화려한 상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죽어서 화려한 상여에 메어가나 아니면 거죽대게 둘둘 말아서 메어가나 산속에 묻히면 사람들이 잘 찾아 안 찾아? 이제 안 찾지. 그때 가서 죽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술 한 잔 따라줄 때 먹어라 이런 얘기야. 이해됐나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게 그렇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파람불재. 파람, 동남이 파람. 파람은 무엇을 말한다? 파람은 휘파람. 파람은 뭘 말한다? 나치? 휘파람을 말한다. 휘파람. 그래서 그 다음에 잔나비는 뭐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잔나비 때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잔나비 때 들어본 적 있죠? 잔나비가 이제 원숭이야. 원숭이들이 와서 말이지. 원숭이들이 와서 가서 묘 위에 올라와 휘파람 볼 때 뭐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술 한 잔 먹으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 속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술을 받아 먹도록 요구가 있어 없어? 있지. 그렇다면 이 요구, 명령과 관련된 언어적 기능을 뭐라고 하지? 감화적 기능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미적 기능 플러스 뭐가 있다? 감화적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되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5번에다 몇 번에다 놨지? 4번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기능에는 몇 가지가 있지? 감화표, 감사표, 미적, 감화적 기능이라 할지, 그 다음에 사교적 기능, 그 다음에 미적 기능, 그 다음 표현적 기능, 정보 전달적 기능이 있죠. 이런 기능들은 전부 다 의도성이 있다 없다?
의도성이 있었죠. 그다음에 의도성이 없는, 청자가 없어도 설명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지. 뭐가 있어? 표출적 기능. 그래서 표출적 기능은 주로 감탄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혹시라도 시험문제 가운데 언어의 기능으로서 약한 것을 뭐냐 그렇게 나오면 다 같이 무슨 기능을 찾는 문제다? 그렇지. 표출적 기능을 찾는 문제다. 그래서 표출적 기능은 의도성이 없고 나머지 기능은 다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이해 파트. 국어 이해 파트에서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의 특성의 문제. 뭐의 문제? 국어의 특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것 가운데 외웠던 것이 있죠. 잠오삼. 혹시 기억나는가? 잠오삼. 상감 높이 외친다. 문첨 주소 숲이 높다. 그래서 자음이나 모음에 관한 것 또는 삼중 체계 또 다른 말로 삼지적 상관속이란 말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뭐의 특징? 그렇죠. 의문상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의 구성이 1권, 2권. 1권은 요약정리의 기출문제, 2권이 예상문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풀면서 지난달에 배웠던 요약 기출문제집을 갖고 와서 옆에 놓고 그 요약 정리된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어의 특징 부분이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래서 어휘상 특징에는 뭐가 있죠? 상감 높이 외친다. 그래서 말과 어휘에 관한 내용만 나오면 어휘상 특징. 그래서 높임말이 발달됐다. 상징어가 발달됐다. 감각어가 발달됐다. 그 다음에 외려가 많다. 친조어가 많다. 생각나죠? 그렇게 나오면 어휘상 특징이 되는 거고. 우리 국어는 조사나 어미라는 문법 형태소가 있어서 그 말을 첨가시켜줌으로써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지. 그래서 특별히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첨가적 성질을 갖는다. 생각나요? 이 밖에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를 갖는다든지 수식어 플러스 피수식어 관계를 갖는다든지 높임법이 발달됐다든지 단어 형성법이 발달했다. 그러면 다 뭐의 특징? 문법상 특징 또는 문장상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몇 번 문제 해결할까? 거기 고점 한번 드릴까요? 9번 문제 봐봐. 9번 문제 동그라미 하나 봐.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나왔지? 그러면 1번 봐봐. 접속사 발달다. 우리 국어에 접속사는 없다고 했지. 접속 부사는 있지만 접속사는 없다. 관계대명사 없지. 그다 써놔봐. 우리 국어에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정관사, 뭐 부정관사 있어 없어요? 없지. 뭐 그런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관사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국어에는 관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접속사 이것이 없다는 거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습니다. 단어의 성구별이 없다. 맞죠? 우리는 거의 단어의 성구별이 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상은 남성이고 의자가 여성 이거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성의 구별이 없다는 점과 모음조가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파괴되었다. 그러죠? 맞습니다. 모음조가 좀 오늘날 흔적. 대체로 보면 이거 모음조화에 관련해서 얘기해 줄게. 잠깐만. 모음 조화죠. 모음 조화는 양성은 양성끼리,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뭐끼리 시작? 음성끼리. 즉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서로 어울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조화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모음 조화는 중세 국어에서는 철저히 지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철저히 지켜. 철저히 지킨. 그러나 뭘 기점으로 해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짐, 임진왜란 이후 문란해짐 이렇게 되겠죠. 현대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지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다만 오랜 세월 동안 알타이어족의 공통된 특질로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겠지. 그래서 그 흔적, 다만 흔적으로서 오늘 남아있는 것이 있어. 모음조화의 흔적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죠. 특히
상징어 부분에 상징어 있죠? 상징어로 생각하면 뭐가 있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뭐라고 한다? 의성어. 그다음에 모습을 흉내내는 말을 뭐라고 하지? 의태어. 이런 것들 때 모음 조화가 흔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하나 예를 든다면 퐁당 할 때 오 양성 양성이지? 그럼 만약에 이것을 붙이면 풍덩 되죠? 이것을 갖다 말한다. 이것이 다 모음조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생각납니까?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얘기했을 때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알겠지? 어간과 어미가 만났을 때도 보면 막다란 말 할 때 아가 나왔지?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아가 나오잖아. 마가. 먹다란 말이 나오면 어가 나오지? 모음자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흔적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온다면 어간 플러스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어미. 서머너말 어미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게 되면 막다란 말 뒤에 올 수 있는 과거 시점에는 뭘 쓰지? 막았다지? 그때 아시 오잖아. 먹다란 말이 오면 뭐라고 쓴다? 시작. 먹었다지? 어시 오잖아.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음조화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현대 국어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됐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맞는 말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음조화가 있으나 과거에 비해 많이 파괴됐다는 거 있죠? 맞는 말이다. 그럼 이렇게 써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갖다 바꿔서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중세 국어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 와서는 더욱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OX? XR? 그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러고도 기억되겠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마찰음 수가 적은 편이다. 맞습니까?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리 국어는 마찰음 수가 적죠. 그래서 대표적인 마찰음은 뭐가 있지? 입안을 좁게 해서 공기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내는 소리 있죠? 세 가지. 시작. 시옷, 쌍시옷, 히읗. 시작. 시옷, 쌍시옷, 히읗만 마찰음이죠. 됐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문제 9번에다 몇 번? 1번이다. 헷갈리지 마. 그래서 접속사, 관계 대명사, 관사가 우리나라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식의 문제도 더러 출제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와 비슷한 양상의 문제 10번 한번 더 풀어가 보자. 10번. 자, 다음 한국의 특질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그랬죠? 자, 파열음 계열의 자음이 애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세 가지 들려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국어의 파열음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비읍, 디귿, 기역. 그래서 양치, 경언어, 파파마, 비읍, 바다가자, 서예, 모나리아. 들어본 적이 있죠? 자, 그랬을 때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은 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는 거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애사소리, 된소리, 거선소리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비읍,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역, 키역. 되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파처럼 있죠. 파처럼 지읒이나 쌍지읒, 치읒 있죠? 이것까지도.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삼지적 상관 속의 관계를 가능해서 파열음, 파처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파열음 역시 그러니까 삼지적 상관 속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두 번째, 굴절어로서 조사와 어미가 발달했다. 우리는 굴절어가 아니라 첨가라고 했지. 그래서 굴절어는 세차적으로 어형의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주로 영어나 프랑스어를 굴절어라고 그래. 따라서 우리 국어에는 굴절어가 아니라 첨가어다. 조사나 어미라는 문법 형태수를 붙여줌으로써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알겠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답이 2번임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자리 바뀜이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러죠. 우리는 대체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때 옆에다 써놔. 교차거적 성질 때문에. 시작. 교차거적 성질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야. 우리는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이윤즉슨 교차거적 성질 때문에. 교차거적 성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교차거적 성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차거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연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he runs fast라고 얘기하셨다. 이때 s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뭘 기능을 하죠? 3인칭에 붙는 거죠. 3인칭 어디에? 3인칭 단수에 붙고, 그 다음 이것은 현재를 나타내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법 표지가
세 가지 문법적인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우리 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지. 우리 국어는 한번 보면 그가 빨리 달린다. 자, 그가 빨리 달린다라 해서 문법적 요소는 가라는 것이 있어. 알겠지? 가라는 요소와 니라는 요소가 대표적인 문법적 요소야. 알겠죠? 어미니까. 자, 물론 다음에 이거 물론 니은 다음까지 다 포함하겠지. 니은 다음까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는 그와 결부된 말을 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주어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 그런 거래요. 이때의 니은은 그 말과 결합된 말을 현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법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3인칭이다, 단수다 하지 않지. 단순히 그냥 주어 역할만 하도록 그 기능을 한단 말이지. 따라서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지. 자,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지.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한다 다시? 교차가적 성질이다. 이해됐습니까?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차가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바꿔서 빨리 그가 달린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문장 성분이 달라지지 않지. 교차가적 성질 때문에 그 말과 결합된 말은 주어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영어는 자칫 순서를 바꾸면 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 근데 우리 국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던 것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성질 때문에 그래? 교차가적 성질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야. 이 달린다가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달린다는 서술어야. 알겠어요? 달린다 그가 빨리. 알겠지? 빨리가 앞으로 온다 해도 이 부사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는 이와 같이 문장 성분에 있어서 자리 이동이 용이하다. 이유는 즉슨 뭐다? 교차가적 성질 때문이다. 교차가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문법 표지가 하나의 문법적 기능만 하는 것을 특별히 교차가적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 국어는 첨가의자 뭐라고 말한다? 교착어라고 말한다. 알겠지? 우리 국어는 뭐라고 한다? 시작. 첨가의자 교착어다. 그것만 나오면 맞고 나머지 다르면 틀려요? 굴절어도 아니야? 그래서 문제 10번에 나온 몇 번에 다치 2번이 틀렸고요. 의서나 의태가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상징어라고 했지? 상징어 발달하다. 맞는 말이죠. 자,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12번입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 자, 우리 언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사고 우위론, 언어 우위론이 있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언어와 사고와 관계에서는 두 가지죠. 언어 우위론이 있다. 그 다음에 사고 우위론이 있다.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으면 각각 여기에 들어갈 말로 채워라. 그러면 언어 우위론은 뭐냐? 언어 우위론은 이게 말그릇이야. 말그릇. 이게 사고 그릇이야. 사고 그릇 또는 생각 그릇이라고 그래. 사고 또는 생각. 그럴 때 나의 생각은 온전히 다 뭘로? 말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 말그릇이 크니까 나의 생각을 온전히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언어 우위론이라고 그래.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다라면 이거는 언어 우위론. 반대로 이것이 말그릇이 되는 거, 말그릇이 되고 이것이 생각 그릇이 된다는 것은 말이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고 우위론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문제 출제된 적이다. 내 말 좀 이해되겠습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다. 어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언어 입장이다. 이 사람은 언어 우위론이다. 언어는 모든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내가 이 상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뭐에 대하지? 사고 우위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우위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언어의 결정을 받아. 그러니까 언어의 결정을 받는다. 언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언어 우위론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부정적인 어떤 측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알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뭐야? 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말로서 그 사람 판단하지. 그게 언어 우위론이야. 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개는 빨주노초 파남부라고 이렇게 하지.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우리는 무지개를 빨주노초 7빛깔로 인식한다는 얘기야. 이게 다 언어 우위론이야. 내 말 알겠어요. 뭐 그런 점도 머릿속에 넣어주면 될 것 같다. 자,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한다면, 자, 다음은 언어 사고의 관계에 대한 설명 가운데 다른 하나는 뭐냐 있지? 그러면 이것은 언어 우위론이냐 사고 우위론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문제라 볼 수 있겠죠.
팝송을 따라 할 수는 있지만 가사 내용을 알지 못한다. 뭘까요? 팝송을 따라하지만 가사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팝송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가사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언어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 우위론적 측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 이해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래 가사도 모르는 그게 언어 우위론적 입장이다. 친구에게 자신의 구경한 성북을 말로 설명하지 못했다. 있지?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언어로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지. 사고 우위론. 월등하게 향상된 성접하던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똑같죠?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국화는 우리가 그것을 국화라 이름 부르치지 않아도 충분히, 자, 이름이라는 거 언어로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화를 통해서 향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기쁨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우위론. 그러니까 결국 2, 3, 4는 뭔데? 사고 우위론인데 1번만 언어 우위론에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문제도 몇 번 나왔지? 1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시험 문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더라. 알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알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언어 일반론 파트, 언어와 국어 파트에서는 언어의 특성, 언어의 기능, 그다음에 국어에서는 국어에 있어서의 특성, 알겠어요? 그리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거는 자, 국어의 순환은 참고로만 봐. 자, 초점이 되는 것이 12페이지. 몇 페이지? 12페이지 뭐 의문은 나오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파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문문 파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거기 20번 봐봐. 몇 번? 20번이라는 20번 맞죠? 20번의 동그라미. 자, 20번에 대한 이해를 좀 우리가 하들 필요가 있을 텐데, 국어에서 이론적으로 생성 가능한, 여러분들 다 풀어왔죠? 풀어왔으니까 잘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풀어놓은 가운데 혹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나한테 질문하라고 했어요. 본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달 안에 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추려서 중요하다 생각을 풀어줄 테니까 최대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되겠습니다. 자, 국어에서 이론적으로 생성 가능한 음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있지? 한번 볼까요? 자, 초성에는 19개의 점을 사용할 수 있다. OX. 초성에는 19개의 점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죠. 칠판 제목이 뭘까? 기억날 것 같은데. 자, 수업 중에 배웠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에서 답을 찾기 힘들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초성이고 이게 중성이고 이게 종성. 네. 초중종. 시작. 초중종이지. 초성이다, 중성이다, 종성이다. 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초성에 올 수 있는 건 자음 몇 개냐? 우리 현대 국어에서 자음 몇 개지? 현대 국어에서 자음 몇 개야? 이런 반응은 지금 무슨 반응? 여기는 문제풀이반 시간. 아십니까? 여기 문제풀이반 시간인데 지금 그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그럼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고.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은 이론을 배운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시간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자, 꼭 들어야 되죠. 또 복습하고 오고 바르게 하면 되죠. 자음은 19개지, 19개. 자음 몇 개 있어? 19개이지. 모음 몇 개예요? 이제 생각나는 거 21개. 합쳐 몇 개예요? 40개. 이 40개만 의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1번 기역, 2번 쌍기역, 3번 피읍, 4번. 자, 다음 중에서 우리 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의문으로 볼 수 없는 걸 찾아라. 뭐에다 하지? 4번이잖아. 이거 두 개의 의문이라고 했잖아. 생각나? 기억해두라고 했지?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일까? 여기 올 수 있는 몇 개? 즉 실제적으로 의문이라는 것은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거야. 최소, 의미, 변별, 소리단에서 보편적 소리값을 갖는 것을 의문이라고 한다. 그럴 때 이 19개 가운데 올 수 없는 것이 있지. 뭐가 있어? 이응. 이응이 올 수 없으니까 몇 개가 올 수 있다? 18개가 오는 거지. 알겠어요?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초는 몇 개? 18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죠? 그 다음에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이게 몇 개야?
14개지. 거기에다가 뭐야, 그렇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있죠? 이렇게 해서 몇 개입니까? 5개 합치니까 19개지. 알겠지? 19개에서 올 수 없는 게 뭐지? 19개에서 올 수 없는 거? 이응이 올 수 없어. 이 이응은 소리값을 갖는 거니까 앙할 때 이것의 의문의 개수는 아와 이응이지. 초성에 나오는 이응은 소리값이 없잖아. 그러므로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 몇 개? 18개지. 가운데 올 수 있는 소리 몇 개일까 그러면? 이 가운데는 항상 모음만이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가운데서 모음 몇 개 와? 21개 다 올 수 있어. 알겠지? 모음. 자, 받침에 올 수 있는 것은 표기상 몇 개가 올 수 있다? 표기상. 문자 표기상. 소리상이 아니라. 문자 표기상 올 수 있는 것은 자음 몇 개? 19개 중에서 받침에 쓰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글 쓸 때 표기상, 받침에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 써? 이거 다 올 수 있지? 다 올 수 있지?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것은 쌍기역과 쌍시옷만 받침에 올 수 있지? 나머지는 올 수 없지? 그렇지? 그러면 빼봐. 몇 개인가? 16개지. 16개 올 수 있지? 16개. 자, 근데 소리상 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역, 니은, 티글,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올 수 있지. 소리상은. 결국 시옷도 뭘로 대표받는다? 디귿으로. 지읒도 디귿으로. 기역도 기역으로. 티읕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히읗은 디귿으로. 그 다음에 쌍기역 역시 뭘로 바뀌어? 기역으로. 쌍시옷은 뭘로? 디귿으로 바뀌지.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느다란 물방울만 올 수 있다는 거지. 몇 개? 7개. 알겠지? 그래서 18, 716 가스. 18, 716 가스. 이렇게 외워두면 된다. 18은 초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숫자. 7개는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숫자. 표기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음은 16개. 거기에 된소리에 관련돼서 쌍기역과 쌍시옷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18, 716 가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2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초성에 19개의 자음을 사용할 수 있단 말. 맞다 틀리다? 틀리지. 18개의 자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습니까? 뭐로면 틀리겠죠? 두 번째입니다. 종성에는 중성 가운데 소리죠? 21개가 올 수 있다는 것과 종성에는 7개의 자음을 사용할 수 있다. 뭘로써? 소리상. 알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음절 구조로서는 우리 국어에서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단으로서 모음 단도로도 소리 될 수 있지. 거기다 자음, 이때 그 자음 C가 자음이고 V가 모음이야. 모음 자음을 통해서 또는 남의 자음 모음을 통해서 또는 자모음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거는 모음만을 통해서, 가 하면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악 하면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다 하시죠? 이렇게 음절을 형성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이야기야 지금. V가 모음이라는 뜻이, 볼해가 모음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모음. 그래서 모음 하나로서 이렇게 음절 형성되고, 자음과 모음을 통해서 음절 형성되고,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형성되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결국 문제 20번에다 몇 번이다? 4번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저기 됐습니까? 자, 거기 22번 한번 풀어볼까? 22번. 자, 22번 문제 보니까 한국어 단어 중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 자, 우리가 모음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갖고 구분했지. 혀의 앞뒤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 생각나? 그 다음에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원순모음, 평순모음이지. 여기가 바로 뭐야?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원순모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걸 찾는 문제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거짓말, 원순모음이 있어 없어? 없지. 2번에 있어서는 대학교 할 때 교, 3번에서는 외삼촌 할 때 외와 촌 있지. 오. 4번에 있을 때는 저금통 할 때 오 들어가 있지. 그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이런 기침이 나오냐? 자, 사례가 들려갖고 잘 봐봐요. 여기서 보면 이, 예, 위, 왜, 아, 오 했죠? 그래서 이게 앞에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은 혀 앞에서 내는 소리다. 무슨 모음? 전설모음. 혀 뒤에서 난다 해서 무슨 모음? 호설모음. 됐죠? 이것들.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그 다음에 위, 왜, 오는 입술의 모양이 둥그러지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모음이라고 한다? 그렇지, 원순모음. 이해됐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 이해를 갖고 있다면 문제 22번에다 몇 번임을 알 수 있다? 1번임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23번도 풀어봐봐. 했어요? 자, 23번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평음, 애사소리야. 평음은 애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그다 써라. 유기음은 거센소리. 평음은 애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유기음은 거센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평음, 경음, 유기음과 같은 삼중체계 있죠. 이것을 소위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관계라고 그래. 알겠지? 애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삼중체계를 보이는 것은 파열음과 파차름이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마차름이 아니라 파차름이라고 해야 되죠. 마차름에 있어서 애사소리, 된소리 관계를 갖는 거 있지. 대표적인 시옷이지. 시옷과 관련해서 쌍시옷은 된소리는 있지만 거센소리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1번이 틀렸다. 답 몇 번? 1번. 2번 같은 경우에 단모음 있죠. 단모음. 자, 단모음 같은 경우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단모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현행 국어상 이게 단모음이죠. 전체 몇 개? 10개가 단모음이다. 됐습니까? 다만 이 중에서 위와 외 있죠. 위와 외만 자꾸 현대에 와서 이중모음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위와 관련돼서는 원래 이거잖아. 이거 발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취사야 해. 근데 이것을 자꾸 추이사. 이를 갖다가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니까. 알겠어요? 추이사. 알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외와 관련돼서는 뭐냐면, 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하죠. 외죠? 되고 있죠? 외죠? 근데 자꾸 이것을 되고라고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꾸 이것을 뭐라고 발음한다? 되고.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외와 위가 오늘날 현대 국에 와서는 자꾸 다시 이중모음으로 되려는 속성을 갖고 있더라. 알겠지? 그래서 발음 문제로서 수시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발음 문제 관련해서 요거 하나 나온 적이 있잖아. 있죠?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한다? 최고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최고라고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단모면은 예, 위, 외도 포함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세 때는 15세기 당시 있지, 중세 있지? 그때는 예, 위, 외는 단모음이 아니었어. 오늘날은 단모음 취급하고 있지만 중세 때는 이것을 이중모음 취급하고 있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나 위 같은 경우가 특별히 오늘날에 와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더라. 알겠지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읒이나 쌍지읒, 치읒 또는 쌍지읒을 발음할 때는 파열음의 특성도 확인된다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래요? 파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차름. 그래서 이것들은 파차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파열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마찰로 끝나기 때문에 파열음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파차름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섞여 있는 것이다. 처음에 출발은 파열음으로 시작해서 마찰음으로 끝나는 것을 파찰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와 워의 확인을 반문 각각 Y의 W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중모음이라는 게 있잖아.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차이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있지. 그래서 혀의 위치나 입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고 변하면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것은 외울 때 다 외웠지. 키위크군, 세네그봉, 예사에서 외운 적 있잖아. 생각나? 키위크군, 세네거봉, 예사 이렇게 외운 적 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중모음에 있어서는 그게 세 가지 계열이 있지. 대표적인 Y계열, W계열, E계열. 생각나? Y계열은 대체적으로 국제 음성계열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것은 뭘 갖는 것이다? 단모음 이값을 갖는 것이다. 됐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었지? 그렇지. 야, 여, 요, 유, 예, A가 있었다. 됐죠? W계열은 뭐죠? 다 같이? 오나 우 계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와가 된다든가 외가 된다든가 워가 된다든가 외가 되는 거죠. 의 계열에서는 뭐다? 의. 전체 몇 개죠? 11개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4번 역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알고 있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23번에다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났습니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24번 문제. 24번 문제 보니까 다음 우리말의 비분절 음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비분절 음원이라는 것은 운소를 말하지 우리 국어에는 음소가 있고 운소가 있는데 음소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절 음원 자음과 모음 위에 우리 국어에서 음로로서 기능하는 것이 뭐가 있어? 소리의 길이와 억양이 있지. 생각나? 소리의 길이와 뭐가 있다? 억양.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 정리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억양도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물 밥도 있겠구나. 밥이야. 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밥 그렇죠. 논란이잖아. 그렇죠. 논란이나 어떤 의문을 제시할 때 네가 지금 밥 먹는 밥을 먹는다. 밥 이렇게 할 때와 밥 어떤 확인할 때 알겠죠? 이렇게 할 때 자체적으로 뭡니까? 문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억양에 의해서도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점에서 억양도 뭘로 넣어줄 수 있다. 의문으로 넣어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그렇다면 봅시다. 분명하게 소리마다를 경계를 나눌 수 없음에도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그래서 비분절문이죠. 소리의 경계를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모음에만 해당되며 단어에 의해서 세제된다. 맞습니까? 그러죠. 모음에 의해서 소리의 길이가 나타나겠지? 맞는 말이 되죠. 3번에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나타나며 둘째 음절 이하에서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맞습니까? 그러죠. 일반적으로 눈이 온다 할 때는 긴 모음이었죠. 길게 되지만 첫눈이 온다 할 때는 짧게 되는 거죠. 생각나? 자, 4번에 보면 억양은 문장의 범주에서 나타나며 문장 끝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평탄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뭐한다? 시작. 달라진다. 맞습니까? 맞는 것이 없어. 그러면 왜 이거 다 맞지? 자, 이거부터 자, 그거 하나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한번 볼까? 24번에 우리말의 비분절 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죠. 분명하게 소리 마디로 경계를 나눌 수 없음에도 의미의 잘 만들어낸다.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소리를 길게 내느냐 짧게 내느냐 나타내는 것으로 모음에만 해당되며 단어 내가 이거 말을 잘못했고 자 모음에만 해당되며 단어에서 실현된다 있잖아. 그러지? 다른 데는 이게 단어가 아니야. 단어라는 기준으로 내가 뒤를 안 읽어서 잘못 읽었네. 단어 단위에서 실현된다. 틀려요? 의문 단위에서 시작. 의문 단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의문 단위에서 알겠지? 그래서 모음이나 이것들은 의문 단위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다음 몇 번이다 하지? 2번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장음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서 나타나며 둘째 음절에 단음으로 발음한다. 억양은 문장의 범주에 나타나면 문장의 끝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평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하지? 2번. 그렇게 하고 있고. 자, 뒤로 가서 14페이지 봐봐. 14페이지에 이제 음문의 변동이 있죠. 이제 최근에 와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것이 음문의 변동이야. 별 3개. 음문의 변동에 별 3개 해놓으라. 자, 보통 우리 음문의 변동은 음문과 음문이 만났을 때 한쪽 음문에 영향을 받아 다른 쪽 음문이 바뀌는 것을 음문의 변동이라고 하지. 음문의 변동은 그렇게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한 적이 있지? 교탈, 축첨. 시작. 교탈, 축첨. 교체다,
탈락이다, 축약이다, 첨가 배운 적이 있죠. 자, 이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까? 의문의 변동 전과 변동 후에 있어서의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교체, 2번 탈락, 3번 축약, 4번 첨가. 몇 번입니까? 그렇지, 교체지. 교체는 단지 1대1의 대응으로 교체되는 거니까 변화가 없지. 그러나 축약과 탈락은 없어지는 것이고 첨가는 생기는 것이니까 변동 전과 변동 후에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웠던 적이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기억난다면 이렇게 외웠었죠. 이것만 잠깐 설명하고. 교탈, 축첩. 있잖아. 거기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4가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 교는 뭐가 닿지? 교체, 탈은 탈락, 축은 축약, 첨은 첨가. 교체에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비, 유, 구대가 있다. 그래서 음절에 끝소리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지?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구개음화. 그 다음에 된 소리 대기가 있다. 이게 되겠죠? 이것도 다 뭐에 속한다? 교체인데 이 중에서 또 좀 더 구체화시킬 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동화란 말로 바꿀 수도 있겠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탈락은 자음 탈락, 모음 탈락도 있고 축약 역시 자음 축약, 모음 축약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첨가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뭘로 했지? 니은 첨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니은 첨가. 그래서 니은 첨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복합어에서 뭐에서? 복합어에서 앞에가 무슨 음절일 때? 받침 음절이고 뒤가 뭐가 왔을 때? 그렇지. 이, 야, 여, 요, 유가 왔을 때 소리상 뭐가 첨가되는 거? 니은이 첨가되는 것이 니은 첨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생각나지? 이것은 복합어라는 것은 어디서 다 일어난다는 거? 합성어에서도 일어나고 파생어에서도 일어난다. 정리됐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소리상으로 반영하는 거야. 니은 첨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합성어와 관련해서 설명할 때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솜이불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지. 그래서 솜과 뭐가 만났을 때 이불이 만났는데 앞에가 받침문절이죠. 그 다음에 뒤가 모음으로 썼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소리가 어떻게 난다? 소리상 니은을 첨가시켜서 솜이불이 된다. 됐습니까? 요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파생어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를 들었던 것이 맨입을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지. 맨이 접두사. 그래서 이건 파생어. 뭘 우리가 파생어라고 했지? 나중에 한번 더 배우겠지만 딱 봤을 때 입은 의미가 드러나지만 맨이 확실하게 또 의미가 드러나지 않지. 그걸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OX.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기능이 있다. OX. 오. 그래서 입이라는 단어에다 맨을 붙이니까 새로운 단어 맨입이 생겼지. 그럼 맨입을 사전에 찾으려면 입에서 찾아야 돼? 맨입에 찾아야 돼? 맨입에서 찾아야 돼. 새로운 단어가 형성됐다. 그래서 접사는 파생적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어미는 파생적 기능이 없어요. 근데 보면 먹어가 있다. 그러면 먹어는 어디서 나온 말? 먹다에서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새로운 단어로 생각하지 않지. 그러므로 사전에 먹으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미는 단어의 파생적 기능이 없는 거고 접사가 단어의 파생적 기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단어를 파생어라고 한다. 이 파생어 역시 보면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첨가도 역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서울역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서울역. 서울역 할 때는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앞에 리을이 왔을 때는 뭐의 조건? 유음화 조건. 무슨 조건? 유음화. 그래서 리을 받침 뒤에 니은이 오면 니은이 니을대.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울은 서울역으로 발음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첨가 법밭 이하여요 리을 받침 날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법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문의 변동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위 표준 발음과 연결되어 있어. 뭐 연결되어 있다?
표준 발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6번의 그 지문처럼, 알겠습니까? 지문처럼 그런 어떤 경제성의 원리, 뭐 표현효과의 원리 쭉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쉬었다가 의문의 변동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아무튼 의문의 변동을 확실히 알아야 돼.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다. 자,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